먼저 카멜로 지테는 사실 한 가지 직업으로는 말하기 애매할 정도로 이제 광범위하게 여러 분야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1843년도에 빈에서 태어나서 1903년도에서 다시 빈에서 사망을 했고, 그 아버지 세대부터 건축가 집안이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여러 조예들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건축을 공부하긴 했지만 학교에서는 빈 공과대학교에서는 건축뿐만 아니라 그 빈 대학교에서 고고학, 해부학, 미술사를 또 동시에 전공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다시 부친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실무를 함께 파트너로 일을 하다가 그 빈에 있는 맨 처음에는 이제 찰츠부르크에 있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권에서는 이제 직업학교라고 부르는 좀 실무 중심의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학교 안에 있는 이제 건축 건설 쪽에 건설공학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르치면서 학장으로 역임을 했고 그와 연계가 돼서 다시 고향인 빈의 빈 시립 직업학교에 다시 학장이 되면서 이때 다양하게 이제 실무와 그리고 학술적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카멜로 지텐 앞에 이제 화면으로 보인 메카타리스트 교회의 설계도 맡았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체코라든가 아니면 헝가리 그리고 그 루빌라냐의 작은 소도시의 설계들도 담당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이런 좀 실무 그리고 도시 건축 그리고 여러 미술사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이 책을 쓰기 전에 어떤 도시나 아니면 현상을 바라보는데 좀 종합적 사고를 하는데 그 종합적 사고를 하는 그런 방식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시는 거는 빈의 그 도심부에 대한 사진입니다. 아마 빈을 한두 번 갔다 오신 분들은 대략 이제 위치를 아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중심으로 그 빈의 맨 처음에 있었던 도시의 출발점은 이것이고 이제 도나우강이 흐르면서 링슈트라스라고 하는 이제 환상형 도로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도시들이 이제 확장되면서 궁정박물관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빈이 현재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 서울이 뭐 1950년대 이후부터 7, 80년대 이르러서 한 번 더 팽창을 하고 되듯이 18세기 초중반부터 19세기 초중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이제 확장을 많이 했었고, 그때를 이제 독일어로 하면 그룬더차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착립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 그리고 베를린, 그리고 헝가리 등 이전에 서유럽 중심의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아니면 스페인이라든가 그 좀 더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안정기에 접었거나 조금씩 하락기에 접어든 반면 이제 그 게르만 국가들이 점점 부상을 하면서 19세기 중반부터 한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경제적 위기가 오는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이제 도시의 건설과 확장기가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이제 많은 도시들이 이 사진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이제 블록들이 팽창이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로서도 아름다운 부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그 기능적인 것 위주 그리고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밀도 높은 주거와 업무지구를 해결하는 것을 1순위에 두고 굉장히 직교형으로 팽창이 많이 됐었는데 이런 문화 때문에 지테는 그 원래 고유에 가지고 있었던 뭐 구도심이 발달을 하는 것과 시간이 쌓이면서 발달하고 있는 도시의 모습들이 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진들은 이제 당시에 그런 기능과 효율 위주의 도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각자 면적이라든가 아니면은 균등한 분배로만 이루어지는 어떤 계획들에 대한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지테는 그 1889년에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이 예술적 원칙에 따른 도시 설계의 초판을 내놓았고 어떻게 보면 그 책 자체가 이제 유일하게 처음 시작된 그 저서라고 보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어떻게 보면 도시 설계 분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 분석을 선재한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게르만 국가들의 특히 뭐 빈이나 베를린의 중심들 여러 국가들에 있는 그 도시 안에 있는 뭐 광장이나 공공 건물이나 종교 건물 등의 관계를 맺으면서 생기는 외부 공용 공간에 대한 스터디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쌓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로 이제 여기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어 슈테테바우라는 그 월간지이죠. 그러니까 1901년도에 베를린에 있는 테오도르 괴케하고 함께 카밀로 지테가 이 월간지를 내서, 물론 이 이후에 한 2년 뒤쯤에 카밀로 지테는 사망을 해서 긴 시간 함께하지 못했지만 거의 그 이후에는 한 30년 정도 이 슈테테바우라는 잡지가 계속 이어오면서 도시 속에 있는 여러 그 도심 외부 공용 공간에 대한 사례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카밀로 지테의 그 예술적 원칙에 따른 도시 설계의 초판본의 이제 표지입니다. 제가 겉에 표지는 구하지 못해 그 책을 넘기게 되면 안쪽에 있는 표지를 발견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그 카밀로 이 책 안에 있는 뭐 각 매 장은 아니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들의 문장들을 읽고, 그리고 설명이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덧붙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서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도시의 확장과 도시화를 고작 기술적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수리의 세계에 이르러 나타난 현상이다. 현재의 도시 설계는 한쪽 방면을 해결하는 데 치우쳐 있다. 그러나 다른 방면인 예술과의 연관성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점을 되새겨야만 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도시 설계는 문제의 한 측면만을 해결할 뿐이며 다른 한 측면, 곧 예술적 측면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해야 하겠다. 이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역사적 관점이나 비평적 관점을 우선시하지 않고 옛것과 조화 매력을 찾아내며 오늘날의 도시에서 산만함과 지루함을 자아내는 구성의 모티브를 명확히 짚어내기 위해 오래된 도시와 새로운 도시를 예술과 기술의 양면에서 엄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탐색의 목표는 상자 형태의 근대식 건물 체계에서 벗어날 출구를 발견하고 점점 부식이 되어가는 옛 시가지를 절멸시키지 않으면서도 오래된 걸작에 비견할 만한 도시 설계를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서론에서 지테는 지금의 도시적 상황이,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술적 문제나 아니면은 주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것들에만 집중을 한 나머지 그 이전에는 계속 어떻게 보면 유럽 문화에서 가지고 왔던 그 도시 설계가 가진 예술적 측면, 아마 이 예술적 측면에 대해서는 토론에서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측면이 많이 결핍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의 같은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것에서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장 건물 기념비 그리고 광장 사이의 관계입니다. 유럽 남부,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좁게는 고대 도시 설계의 부분이, 넓게는 공동체의 삶의 습관이 오랫동안 몇몇은 최근까지도 이어져 왔다. 지금도 도시 주요 광장들은 여러 면에서 옛 포럼 양식을 간직하고 있다. 공동체의 삶은 곳곳으로 전수되었고 광장에, 그리고 그 광장을 둘러싼 여러 기념비적 건물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그러하듯이 공적 의미의 한 부분을 이루었다. 도시의 주요 지점에서 가장 훌륭한 건물들을 통합하고 분수와 기념물, 동상을 비롯해 각종 예술작품과 기념현판 등을 총동원하여 이 자랑스러운 공동체의 중심 공간을 가꾸려고 부단히 애쓰는 모습도 변치 않았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도 광장은 공들여 단장되었으며 도시의 자부심과 기쁨으로 자리했다. 이곳으로 교통이 모여들고 여기서 공공축제와 공연이 열렸으며 정치활동이 이루어지고 법률이 제정되었다. 부귀영화의 본고장인 옛 피렌체에서 있었던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에 관한 일화는 아마도 현 시대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뚜렷이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일 것이다. 이 거대한 대리석 조각은 원래 베키오 궁에서 미켈란젤로가 직접 지정했던 장소, 그러니까 입구 근처의 왼쪽 돌담 앞에 세워졌다. 지금의 위원회라면 절대로 택하지 않을 그런 곳이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아주 명확한 이유에서 이 장소를 택했다. 이 조각상은 1905년부터 1873년까지 거기 있었다. 이 걸작을 비범한 장소에서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훌륭한 입지여야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협소한 장소와 대비되면서 이 거대한 조각상의 척도가 한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어둡고 단순하면서도 힘있는 수평 구조의 성벽은 조각상의 외형선을 돋보이게 해주었다. 지금 다비드상이 있는 곳은 피렌체의 우피치 주랑이 이제 끝부분으로 연결되면서 열리는 광장인 시그노리아 광장에 분수대,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두칼레 궁인가 시청사로 되어 있는 곳에 이 점의 부분에 이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원래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조각상은 뮤지엄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이후에 제가 몇 년도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저기에는 현재 그 사진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은 이제 모조품으로 놓여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장 중앙 광장을 비우기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 사방이 눈으로 덮인 텅 빈 시장 광장을 상상해보자. 이 광장에 마차들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자연스레 흔적이 생기고 눈바닥이 불규칙한 형태로 나뉘면서 어딘가 얼룩없는 깨끗한 부분이 남겨진다. 눈사람은 바로 이런 곳에다 만든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눈은 오직 거기에만 있기 때문이다. 옛 공동체는 이처럼 교통에서 자유로운 장소에다 품격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분수와 기념비를 세웠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조성된 오래된 도시 풍경을 관찰하면 알 수 있다. 여느 광장에서든 포장이나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대지 위에 샛길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면서 홈이 패이곤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분수대를 만들고자 하면 마차들이 오가며 움푹 파인 길 위가 아니라 도시의 흐름 사이에 남겨진 섬과 같은 장소를 택하게 된다. 그 공동체가 부를 축적하면 광장을 포장하고 평탄하게 만들 텐데 그래도 분수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기 마련이다. 말하자면 모든 장소에는 고유의 의미와 역사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지텐 이제 니른베르크 시장 광장의 이제 배치도를 보여줬고요. 이 배치도에서 이 바닥, 이거는 1번이라고 써 있는 것은 건물은 아니고 이제 바닥 패턴이 당시에 있었던 부분이고, 이제 마을의 중심 성당 건물이 있었고, 그 분수가 위치했던 곳은 이곳인데, 현재도 이제 이곳은 지태가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시대가 지나고 니른베르크란 도시가 이제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의 이제 뮌헨과 더불어 그 대표적인 도시가 되면서 여러 부분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 분수의 위치는 그대로 있고 대신 높이 한 약 15m 정도의 종탑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장 닫힌 공간으로서 광장. 지금까지 설명했던 도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텅 빈 공간이 주로 광장이 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요즘은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으며 아무것도 건설하지 않은 공터, 그저 텅 빈 노천 부지도 광장으로 칭하곤 한다. 하지만 위생상으로나 몇 가지 기술적인 면에는 부합할지 몰라도 예술성과 관련하여 그런 곳들은 아직 무언가 건설되지 않은 부지일 뿐 도시광장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더욱 엄격히 주장하자면 장식, 의미, 성격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마치 가구를 채워놓은 방과 텅 빈 방이 있듯이 광장이라고 규정된 장소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공터가 있는 셈인데, 방이든 광장이든 중요한 것은 그곳이 닫힌 공간이라는 것이다. 지금 지태가 말한 어떤 광장의 닫힌 성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배치도가 나오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방금 말해준 성격을 잘 드러내는 광장이 이제 시에나에 있는 피아자 델 캄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과 이제 전경을 보고 있는데, 그 책에서 설명하듯이 이제 그 광장이라는 것은 도시의 중요한 도로들과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로가 이제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연결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결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추후에 설명되는 광장은 모든 면들이 이제 중요한 면이지만 가장 메인이 되는 면, 그리고 그 메인이 되는 건물의 성격과 또 광장의 규모에 대해서도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광장이라고 생각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5장 옛 광장의 불규칙성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의 도면을 살피다가 직각에서 벗어난 모퉁이와 광장을 찾아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곳 전체 또는 적어도 그 대부분을 규칙적이고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기억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옛 도시의 불규칙한 광장들은 형태적으로 잘 자리 잡아서 대부분 보기 좋지만 현 시대의 도시시설에서 불규칙한 각도는 어김없이 조악한 효과를 낸다는 것은 특이한 점이 아닐 수 없다. 옛 도시시설에서 불규칙성은 도면상에서 보이지만 실제로 마주하면 간과하게 되는데 거듭 말하지만 옛 체계는 도면에 따라 설계되지 않았고 점차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자연에 실제하는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도 도면에만 보이는 요소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덕분이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피렌체에 있는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 광장에 대한 모습이고 이 광장의 지태가 이 광장의 이제 불규칙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중요한 점이 이제 불규칙한 광장 자체가 무조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왜 이 광장을 인식을 할 때 오각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서는 곳에서는 마치 이제 장방형이나 정방형의 광장이라고 인식하는가. 그리고 현재 그 계획하는 이보다 훨씬 더 직교에 가까운 광장들이 왜 자연스럽지 않는가에 대한 이제 설명을 위한 좋은 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 광장을 지태가 언급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지태는 이곳에서 어떤 곳을 등을 지고 앞을 바라봐도 광장이 이제 오각형으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양옆면 그리고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따라 사각형으로 인지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에 대해서 그 지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대칭과 기하학적으로 흠없는 규칙성이 회화적 효과나 건축적 효과와는 별 상관없듯이 옛 성들에서는 개별 모티브가 충분하고도 명확히 구현되었기에 불규칙한 부분에 있어도 그조차 조화롭게 작용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구성에는 반대의 움직임이 존재하며 개념의 커다란 자유와 다양한 모티브의 교차 속에서 반동과 균형이 보장된다는 점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특성은 도시 설계에서 더 많이 적용된다. 성을 건축할 때보다 훨씬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을 더 자유롭게 다룰 수 있고 또 다룰 줄 알아야만 한다. 그러면 우선 훨씬 다양한 주제를 서로 대립시키지 않고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 더 많은 다양성은 더 많은 모티브의 풍부한 활용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요즘 지은 시설의 조잡한 규칙성이나 무의미한 대칙성 그리고 단조로움은 더 거센 비난에 직면할 뿐이다. 6장 광장의 규모와 형태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무엇보다 광장의 크기와 건물의 규모가 적절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느 예술이 그러하듯이 이 관계는 정확히 설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상당히 변덕스러운 조건들의 영향을 받는다. 주요 대도시의 도시 설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기둥과 보 사이의 관계가 형태 이론에 따라 정해지지 않듯이 건물과 광장 사이의 관계도 명확히 결정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문장에서 지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은 여러 가지 광장의 닫힌 성격이라든가 불규칙성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이제 정작 다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쌓여지는 설계가 아니고 다시 어떤 설계를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에는 어떤 기술적 설계 마치 이제 예술적 조형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한 규칙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그 가진 단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은 예술적 설계라는 측면은 이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 대체하는 어떻게 보면 지적인 감수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의 유연함을 계속 견제하면서 바로 나오지 않는 결과물이더라도 계속 그것과 반응을 하면서 만드는 무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절대적인 정확한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변덕스럽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장과 그 주변에 자리한 주요 건물 사이의 형태적 상호성을 떠올려 보면 도시광장의 높이와 폭의 형식에 관해 중요한 이야깃거리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방문자의 위치와 시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광장의 일반적인 높이나 폭이란 광장의 주요 건물을 바라보고 서 있는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깊은 광장에선 성당의 주 파사드가 그렇듯이
중심 건물이 광장의 짧은 면을 배경으로 높이 솟아올라 깊은 공간감을 자아낼 때 그 효과가 두드러지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반면에 시청사라면 가로 방향으로 전개되는 건물 형태에 따라 광장의 폭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당광장은 대부분 깊은 광장으로, 시청광장은 넓은 광장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며 기념비 등의 배치 방식도 각각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태가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한 것은 아마 제가 후기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이런 종교 건물과 그리고 관청 건물이 어떻게 보면은 그 건물의 파사드가 한 도시의 가장 얼굴이 될 수 있는 면이라고 유럽권 측에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면에 반응하는 광장의 어떤 형태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변과 연결되는 방식이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구분은 이전의 설명과는 조금은 다른 점이 있지만 구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태가 이 장에서는 절대적인 1:2, 1:3 이 정도의 비율들은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표현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텅 빈 광장을 가로질러야 한다는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광장 공포증이란 신경질환으로 고통받는다고 한다. 이 생리학의 관점은 작고 오래된 광장을 큰 광장보다 선호하는 예술의 관점과 이어지고, 기념비 받침대에 있는 돌이나 청동으로 만들어진 인간도 이 질환에 감염되고 만다. 거대한 광장에 있는 조각상은 얼마나 커져야 하는가? 사람 키의 최소 2배 혹은 3배 혹은 그 이상. 예술이 지난 진정한 우아함은 이런 식으로는 달성하기가 애초에 불가능하다. 당연히도 광장 공포증은 최신의 현대적 질병이다. 상상 속에서는 예술적 효과가 실제 크기를 대신하기에 인간은 상상 속에서나 거대하고 부유할 뿐 실제로는 작고 오래된 광장에서 안락함을 느낀다. 하품밖에 나오지 않는 지루한 현 시대의 거대한 광장에선 저 아늑한 구시가지의 거주자들도 광장 공포증이라는 유행병에 시달린다. 반면 상상 속에선 우리는 여지가 없을 때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수축시키는가 하면 예술적 효과가 전무한 데 비해 너무 커다란 것들에 익숙해져 있다. 앞에 있는 광장은 이제 제가 지내고 있는 독일 베를린에서 규모로는 가장 큰 광장 중 하나인 알렉산더 플라츠라는 광장인데요. 물론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이제 독일의 수도이고 35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진 도시이고, 이제 도시가 이제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전 세계의 수도가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도 가지고 있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큰 광장을 만들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주 지나다니는데 이 광장에 갔을 때 평소에 뭐 크리스마스 마켓이나 행사가 있었을 때 무언가로 채워질 때는 굉장히 그 생기가 있는 그런 광장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일에 이제 출퇴근을 할 때 접하게 되면은 저도 이제 조금은 어색한 기분이 들었었는데, 이제 지태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질환이 이 기분이 그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됐었습니다. 6장 군지판 광장의 내용입니다. 도시에 3군데 광장이 있다는 것은 3개의 경관이 있다는 뜻이며, 그 하나하나가 한 채의 성당 건물 주변에서 조화롭게 전체상을 이룬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최소한의 수단으로 위대한 예술의 성취를 이루어낸 노련한 대가들의 현명한 절약 정신이 다시금 백일화에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각 건물에는 눈에 띄는 파사드에는 저마다 적절한 장소가 있다. 그리고 각 광장은 대리석으로 된 파사드를 가지는데, 이는 광장에 대한 바람직한 시도, 즉 진부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동기라고 해도 모든 건물의 파사드를 똑같이 값비싼 석재로 장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더욱 가치가 있다. 그 카멜로 지테 같은 경우는 광장이 맨 처음 생겼을 때는 포룸의 형식을 가진, 그 안에 굉장히 열주도 많고 빈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건물 사이에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후 이제 유럽의 도시가 발달을 하면서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 도시의 성당이나 아니면 시청사나 이런 것들이 정면뿐만 아니라 측면도 어떤 그 드러나는 경우가 생기는 건물들이 있고, 또 반대로 그 건물들이 둘러싸였을 때 하나의 광장에 하나의 건물만이 위치하는 게 아니라 한 건물이 위치하고 한 광장은 그
측면을 이용을 하고 한 광장은 정면을 이용한다면 그것 또한 이제 의미가 있다는 측면에서 군집한 그 광장들에 대한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광장의 가장 훌륭한 통합이 베네치아의 중심부를 형성한다. 바로 로마자 I로 표기한 1로 표기한 첫 번째 광장인 산 마르코 광장과 로마자 2로 표기된 두 번째 광장인 피아제타가 그러하다. 첫 번째 광장은 바실리카 쪽에서 바라보면 깊은 광장이며 프로쿠라티의 산마르코 광장을 따라 이어지는 세 개의 행정관청 쪽에서 보면 넓은 광장이다. 두 번째 광장은 두칼레궁에서 바라보면 넓은 광장이지만 카날 그란데, 베네치아의 교통운하 넘어 산 조르주 마조레, 베네치아의 섬을 향한 멋진 전망과 관련지어 보면 깊은 광장이다. 세 번째 광장은 산마르코 광장 측면에 연결되어 있다. 단 하나의 세계에 진정 수많은 아름다움이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 어떤 화가도 이보다 더 아름다운 건축의 배경을 찾아내지 못했고 생각해내지 못하고 그 어떤 극장도 여기서 실제로 달성해낸 것보다 더 매혹적인 적이 없었다. (8장) 현시대 도시설계에서 모티브의 빈곤과 무미건조함입니다. 현시대의 도시건축가는 예술적 모티브를 활용하는 데 극도로 인색하다. 직선으로 정렬된 주택과 직육면체의 건물 블록만이 과거의 영광에 대응할 뿐이다. 이전 시기의 건축가는 돌출창, 탑, 경사지붕, 박공, 카리아티드, 건축물의 원주나 기둥을 바치는 여성의 조각상을 비롯하여 지구상 어딘가에서 지어졌던 것들로 채워둔 스케치북 안의 모든 것들을 실현할 만큼 넉넉한 예산을 책정받았다. 반면 예술성이 결여된 도시설계에는 열주, 입구아치, 개선문 시설이나 수많은 모티브를 건설하는 작업에 단 한 푼도 주어지지 않는다. 모두에게 무료인 공기조차도 도로 엔지니어나 위생 전문가의 권한이기에 도시건축가에겐 건물 블록 사이의 빈 공간을 예술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자유조차 없다. 다음은 제가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 현시대 도시설계에서 예술의 한계. 공공의 삶에 있어 많은 것들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고 일부 오래된 건축 형태는 이전의 의미를 상실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오늘날 중요한 사건들은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목욕탕이나 광장에서 새로운 소식을 외치던 사람들 대신 신문이 전해주며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시장 광장에서의 상품 거래가 점점 줄어들고 우중충한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지거나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다. 물이 현대식 수도관을 통해 직접 집과 부엌으로 편안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공공장소의 분수가 오로지 장식적 가치만을 가진다는 사실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지금 현재 특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변화를 겪은 모습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현시대에 개선된 체계입니다. 도시계획은 쉽지 않은 위대한 작업이다. 유명한 옛 도시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 거대한 지적 자본이 투자된 곳은 현재에도 찬란한 효과를 발휘하며 지속적인 이자를 받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질적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자의 양은 투자한 지적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며 높은 이자를 얻으려면 숙련된 투자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현 시대의 블록 격자체계에 투자된 지적 자본의 양은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블록의 크기와 도로의 폭은 대부분 어떤 회의 결정을 통해 이미 확정되어 있다. 이때 예술적 계획의 가치는 0이므로 이의 효과도 0이고 그 결과 이 도시 거주자의 행복지수는 0이며 궁극적으로 도시에 대한 애착, 자부심, 한마디로 고향에 대한 감정이 0이다. 실제로 예술적이지 않고 지루하기만 한 신도시의 거주자들에게서 이를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술적인 도시설계의 중요성은 물질지향적인 우리 시대에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글이 쓰였으며 현재 일반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의미심장한데 그 자체가 목적인 예술의 순수하고 이상적인 의미, 아니고 아마도 문화적 노력과 인간 활동의 더 높은 목적으로서의 예술에 대한 노력은 일반적으로 전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장에 대한 경우도 현재 한국의 사회나 아니면은 현재 한국의 어떤 그런
뭐 K라고 불리는 어떤 예술이나 디자인 콘텐츠들이 곽광을 받는 시대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도시나 건축에 계시는 분들이나 일반 분들이 이제 현재 도시나 건축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나머지 부분들도 있지만 조금 시간을 생각한 것보다 길게 쓴 것 같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개인적인 뭐 생각들은 오늘 이제 좌장으로 계신 안현찬 박사님께서 이끌어 주시면서 저도 조금씩 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연구원의 안현찬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먼저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학부부터 박사까지 있는 건축이랑 도시설계를 전공했는데요. 실제로 제 회사인 서울연구원에 가서는 전공하고는 꽤 먼 사회정책을 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아마 여기 저 아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것 같고 그걸 요새 밖에 나가면 1인 가구 정책 연구자로 많이 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책들 여러 번 연진지 까마득입니다. 근데 이런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좌장으로 섭외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 상황이 일반인은 학식이 아니고 전공자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좋게 말하면 건축도시 애호가 정도인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제 이 책이 나왔으면 많은 분들이 보셔야 저자도 번역자도 좋으시고 출판사도 좋으시고 다들 좋잖아요. 그러려면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전공자나 전문가들만의 자리가 아니고 일반 대중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오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섭외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쥐 같은 유연함을 발휘해서 오늘 자리가 전공자뿐만이 아니고 일반 대중들도 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로 한번 진행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을 제가 잠깐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조금 길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오늘 저희끼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기 와 계신 분들하고 함께 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소개도 좀 간단하게 드리고 질문도 저희끼리는 좀 짧게 하고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그러니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민웅기 선생님부터 설명을 드리면 인천 동구 배다리 지역에 대한문화공간인 스페이스빔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 계시군요. 생각보다 성공했어요. 네. 거기를 제 기억으로 2000년대 초반에 여셔서 지금까지 거기를 기반으로 또 인천뿐만이 아니고 더 넓게 실천적인 예술 운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하나만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조한 교수를 소개시켜드리면요. 지금 홍익대 건축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건축 설계는 물론이고 제가 알기로는 철학이나 뭐 영화, 종교에도 조예가 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건축 설계에 대해서 특히 좀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인사 한번. 네, 반갑습니다. 민웅기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까메론 시대가 책 곳곳에서 특히 이제 서론에서 보면 예술이 왜 도시 공간에서 도시 공동체의 삶에서 중요한지를 상당히 강조를 해놨는데요. 민웅기 선생님은 실천적인 예술 운동을 오래 해오신 분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시기에 까메론 시대의 주장이 어땠는지, 아니면 본인이 해오신 활동이랑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개받은 민웅기라고 하고요. 첫 번째 답변자로 나서게 돼서 매우 부담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쪽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게 됐는데 뭐 제대로 할지 일단은 좀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뭐 저를 부른 건 앞서서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건축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분야 또 대중적인 그런 관점으로까지 좀 넓히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저도 그 일환으로 예술 쪽으로까지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 때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뭐 말씀 주셨지만 저는 건축 전공자는 아니고 미술 쪽에 기반을 두고 활동을 좀 확장해오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 이 책 제목에서도 나와 있지만 예술적 원칙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저를 좀 부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미리 좀 책을 받아보고 읽어봤고 이 책에서 예술 또는 예술적 측면, 예술적 감성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는가 살펴봤더니 없더라고요. 없고 그래서 그냥 전체를 읽어가면서 어떤 행간 속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그 답변지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쭉 앞서서 그 옹기니 선생님께서도 주셨지만 그런 부분 안에 이런 예술적 그 가치나 예술적 원칙, 예술적 감성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그 녹여져 있음을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나름대로 이제 그런 행간 속에서 제 나름대로 좀 이해를 했던 거는 그 도시 공간이나 건축물 속에 뭐 회화나 조각 뭐 이런 부분의 예술 작품에 국한하지 않고 이것도 물론 이제 포함이 되지만 기능적 또 실용적 또 경제적인 측면에만 머물지 않고 공간이나 건축물 그 자체의 시각적 또 심미적인 차원 이런 것들도 좀 중시하고 또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그 제반 요소들이 상호 긴밀한 연계와 그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그 이용자, 사용자로 하여금 어떤 그 정서적, 감성적인 측면을 자극하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아가서 그런 요소들의 어떤 규모, 또 구획, 배치들에 따라서 또 이 공간과 이용자, 또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그런 상호관계 이런 것들을 원활히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우리 그 번역자 옹기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참 와닿는데 마지막 부분에 그 오늘날 세계의 어느 도시보다 점점 편리해지고는 있지만 그리 편안하지는 않은 대한민국 도시들 이 부분이 참 와닿았었고요. 그런 부분에 좀 많은 그 시사점을 좀 던져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 저의 실천적 예술 활동과 지태 선생님, 저자의 도시설계 원칙, 공통점과 차이점 말씀을 주셨는데 저하고 이 지태 선생님 비교하는 건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이 도시 자체를 하나의 그 작품 내지는 예술 작품으로 그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다. 뭐 저는 일천하지만 저도 좀 뭐 예술 하나하나의 작품, 전시 하나, 뭐 문화 공간 하나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거점을 두고 있는 배달의 마을 나가서 인천의 원도심 전체를 좀 이런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진짜 좀 멋들어진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고 이미 제가 그렸던 이 작품하고는 많이 일그러진 벌써 어긋난 더 이상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인천은 뭐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주 백화점식이고 우후죽순 막 올라가고 건물들 또 들쭉날쭉 막 이렇게 지금 전혀 그 작품하고는 거리가 먼 쪽으로 계속 지금 그 나아가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기 선생님이 도시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 생각 못했어요. 네. 근데 아마 그게 도시 곳곳에서 이렇게 뭔가 예술적인 감성이나 요소들이 이렇게 충만해 있는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윤동계 선생님도 악담은 아닌데요. 아직 돌아가시고 나서 좀 지나면 알고 있을 때만큼 분명히 지실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날이 있는데 두 번째로는 정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지금 전공자도 많이 빼오가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 지태가 말한 원칙들이 광장에 대해서 말하지만 건축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광장이라는 거는 그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 그 건물이 광장을 향해서 취하고 있는 제스처에 의해서 많이 결정된다라고 한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까미르 시대의 주장이 건축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좀 느끼신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 처음에 이거를 요청을 받았을 때 조금 흥미로웠던 거는 제 수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보셨던 그 다이어그램하고 사파 때문에 소개가 되는데 이 책이 나온 그 시기를 보면은 절묘하게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이 책이 1897년인가요? 네. 초판 87년. 87년이죠. 몇 년 전에 1893년에 그 독일 예술사가인 그 오구슈 슈마르쩌라는 사람이 건축 창조의 본질이라는 글을 그 라이프치히 대학 취임하면서 발표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건축 창조의 본질은 공간이 있다라고 주장한 되게 유명한 글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처음으로 이제
건축은 더 이상 이런 의장적인 게 아니라 공간적인 거라고 처음 주장한 사람이 글을 냈는데 그 몇 년 후에 이 책이 절묘하게 나온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절묘한 건 뭐냐면 이 책이 영어판이 1945년에 나왔는데 그 해가 바로 멜로뽕띠의 지각 현상학이 나온 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1945년 그 지각 현상학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거의 모든 예술이 다 느끼는 거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거든요. 체험하고 건축도 체험하는 거에 되는데, 그러니까 절묘하게도 영어판이 나왔던 얘기는 저게 실든 좋든 사실은 이 유럽의 모든 이론이 영문판으로 번역이 되는 순간부터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거든.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45년은 안타깝게도 그 2차 대전 전후 다 끝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미국계 영향을 주는 1960년대인데 지각 현상학의 영문판 번역이 된 게 1962년입니다. 바로 그때 미국에 있는 모든 건축 수업제, 소위 말하는 체험을 다루는 건축 수업에서는 다루는 몇 개 필독서들이 하나는 지각 현상학이고요. 하나는 카멜리 지테의 이 책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 그 겐츠 단케만큼 유명한 일본 건축가 중에 요시노부 아시하라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일본에 들어가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일본판 제목이 건축의 외부 공간이란 책인데, 그 책은 결국은 건축을 이렇게 시퀀스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거창한 축이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지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봐야 되는 어떤, 그리고 공간적 시퀀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책의 참고 문헌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멜로뽕띠의 지각 현상학이고요. 건축책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카멜리지테 책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공간적 시퀀스 되게 일상적으로 쓰잖아요. 공간의 시퀀스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 요시노부 아시하라가 미국에서 배워오는데 중요한 교재 중에 하나가 카멜리지테 책이었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10년 후에 지금 은퇴하신 안영배 교수님, 서울시립대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미시간대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한국 건군의 외부 공간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 안타깝게도 지태책은 없어요. 없는데 나중에 그 학교에서 추천서로 추천받은 책 중에 케빈 러시의 그 The Image of City라고 그 유명한 도시의 이미지라는 책 말고 카멜리지테 책을 추천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안영배 씨가 한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 전통 공간을 공간적 관점에서 거의 처음으로 연구하시고 지금은 그 60년, 70년에 들어오셔서 쓰고 그 책 70년 만에 다시 그 책으로 처음에 공간지에 8회에 걸쳐서 이렇게 게재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축가들이 그 건축을 더 이상 이렇게 첨화선이라든가 형태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공간적인 걸로 얘기하는 그 계기를 마련한 책이었는데, 그러니까는 이 카멜리지테 책은 어떻게 보면 건축가들이 더 이상 형태가 아니라 어떤 체험하는, 그리고 공간은 그냥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뭔가 이런 시퀀스로 봐야 된다는 거에 하나의 아주 절묘한 계기를 마련해 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 번역해 주신 거 보다가 제 인상적인 것들 하나가 별 글은 아니었는데 지태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나는 내가 본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는 도시계획가로서는 굉장히 참신한 태도예요. 왜냐하면은 추상적으로 도시를 계획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시 계획은 제가 잘 모르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건축 역사에 있어서는 뭐라고 그럴까, 공간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긴 했습니다. 예, 조항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쭉 말씀해 주신 게 요즘 이런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많은 영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용자 경험, 뭐 UX 이런 거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도 괜찮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태가 그것을 얘기할, 그 광장공포증 얘기할 때 파리라든가 아니면 뭐 그 베를린도 마찬가지였고 점점 비대해지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광장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뭐 작은 소도시의 광장이 30m, 50m가 있었다면은
뭐 베를린의 운터덴 린덴이라는 도로는 폭이 벌써 7, 80m가 되고 함부르크도 그렇고 빈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물 비율이 커지고 아니 인구가 커지면 2배, 3배, 4배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상상 속에선 가능하지 실제로는 전혀 어떤 편안한 느낌을 주지 못한다고 한 부분이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좀 과장된 표현을 위해서 공포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안락함이라고 느끼는 공간에 대해서 일반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제 프로젝트나 아니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시대는 변할 수 있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아마 다른 분들께서 잘 설명 주시겠지만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우리가 사실은 광장이라고 말하는 그 광장의 한자가 담긴 뜻하고 뭐 플라츠나 피아차나 뭐 이런 데에서 있는 뜻이 사실 전혀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은 광장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뭐 2023년 기준이든 아니면 우리나라가 근대화된 이유라고 가정을 하고 뭐 1960년 이후든 쌓아지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외부 공용 공간을 어떻게 가꿔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뭐 기준점들 몇 가지 테마들을 정하는 게 저는 뭐 이전에 시간을 좀 연구를 해서 정하고 그에 맞춰서 나아간다면 꼭 광장의 형태가 아니어도 현재 아니면 현재 가능성이 제일 있어 보이는 조금은 뭐 젠트리피케이션 상업화 이런도 하지만 뭐 연남동 기찻길 그 공원들도 저는 뭐 어떤 광장보다 더 가치 있는 외부 공용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의 앞 시간들을 되돌려보고 뭐 그게 유유지가 됐던 아니면 여러분들 것들 속에서 이제 조합을 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찾는 것이 이제 도시나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해볼 수 있는 크고 작은 시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지태책을 저희가 좀 다르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지태가 예술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지금의 예술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지태가 아티스틱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제 어차피 그 백그라운드 현상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 체험자에 맞춰서 도시를 설계하라고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왜냐면은 개인적으로는 예술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폭력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술적 도시를 만들겠다는 상황을 봤을 때 저는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위에 있는 사람이 이게 옳은 길이니까 따라가자라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그분들은 이 책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냥 오해하고 이 예술적인 것에 힘을 실어준다는데 저는 그건 잘못된 해석인 것 같고요. 지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물론 자기 자신을 좀 대단하게 생각했을 것 같긴 해요. 나처럼 봐야 돼. 당연히 모든 저자는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건축하다 그런 마음이 터지다 그런데 그렇지만 저희가 우리 여기서 받아갔으면 하는 거는 그 예술은 사실은 사용자들이 도시를 보면서 뭐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느끼고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너희들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당시 도시계획가들은 굉장히 추상적 체계와 효율만 생각했다라는 걸로 저는 더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업에 이 책을 쓰는 게 도시계획 파트를 쓰는 건 오히려 사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저도 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 뭐를 찾았냐면 읽기 전에 우피찌 사진을 먼저 찾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처음 나왔던 원본들은 사진이 하나도 없고 사파로 돼 있었어요. 근데 우피찌 갤러리가 어떻게 사파가 돼 있냐? 우피찌 갤러리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파에 당연히 대칭으로 아치겐드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그 소점이 왼쪽 옆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우피찌 갤러리를 건축과 대칭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뭔가 더 이어지는 것 같은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이 더 효과적인 거였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 책을 봤을 땐 조금 선생님 잘못은 아니죠. 그 번역하신 책에 그 사파가 사진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진이라는 매체가 가진 묘한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프레이밍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사파는 보통 저자의 생각이 더 극단적으로 전달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원래 손으로 그렸던 게 건축가들에게는 더 좀 그 도시의 시퀀스를 익스피리언스를 봐야 된다는데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본문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지 저는 항상 뭔가 연구할 때
그 사람의 글도 중요하지만 사진 찍는 방법을 되게 유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저 인스타그램에 저한테 되게 중요한 연구 대상인 게 사람들이 건축적 장소를 어떻게 찍느냐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생각했을 때 제일 아티스틱하게 찍는 거라고 믿고 그렇게 찍거든요. 그 사람 개인의 취향인 거죠. 그래서 답변에 대한 도움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책을 예술적인 거에 방점을 찍는 거라고 오해 안 하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 때 주로 도시설계 중에 가로설계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집대는 광장이라는 게 그냥 광장 그 자체라기보다는 도시의 공동체가 같이 최대한 많이 이용하는, 아까 이제 김일준 선생님도 번역하셨지만 도시의 거실 같은 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광장 같은 건 없지만 요즘 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그런 건 무슨 길 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 길을 걸으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교류하진 않지만 뭔가를 같이 느끼고, 그게 내 삶에 이렇게 무슨 영감이랄까 아니면 또 새로운 뭐 활기랄까 이런 것도 불어넣어주는 곳이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가로설계할 때 제가 아쉬웠던 건 보도하고 차도 사이에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법적으로 못 만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영미권에 가면 그 가로변에 주차를 해놓거나 아니면 그 주차장을 좀 다르게 쓸 수 있게끔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게 다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가 차와 보행을 좀 이렇게 안전하게 분리시켜주는 버퍼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차가 없을 때는 그 주차장을 요즘 이제 미국에서 많이 하는 파클렛처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들을 저희가 시도해 보려고 하면, 그게 이제 택티컬 어바님처럼 이렇게 약간 법을 어기고 일시적으로 해보는 게 아니면 이렇게 해보기 어려운 그런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 좀 해봤습니다. 약간 전문가 같죠. 오늘 이런 행사를 가지셨는데 뭐 소회가 어떠신지도 좀 궁금하고요. 저는 이 책이 정말 그 전공자나 실무자, 전문가들만 읽는 게 아니고 일반 대중들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어쩌면 책 제목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조금 접근하기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읽을만 하다. 이렇게 한번 마케팅 포인트를 주셔서 좋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책을 번역한 게 이제 번역서를 내야겠다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가 시작될 쯤에 이제 일상이 단조로우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갔던 문장들 좀 번역해보자고 시작을 했는데, 제 눈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 거 좀 놀랍기도 하고, 이 자리를 이제 시작되게 해주신 이제 박혜리 소장님한테 너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노력을 했던, 그러니까 제가 이거 미진사 분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먼저 제안 주셨던 것이 방금 똑같은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당시엔 그렇게 쓰였지만 일반 독자분들께서 읽어도 공감 가는 게 많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저도 이제 내용이 아주 달라지지 않는 선에서 이제 윤문을 해주시거나 이런 부분에서 당시 훨씬 더 이게 만연체고 긴 문장이었는데 나름 이것을 조금씩 정돈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그 본뜻이 전달이 된다면은 과감하게 쉽게 문장을 쓰고자 좀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끝에 부분으로 가면 이제 그 개선이나 어떤 실제 사례 제안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뭐 전문적으로 또 보면 재미도 있지만 전도 사실 일반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도심 공용 공간, 이제 광장을 대표되는 게 우리는 약간 일상복 같은 곳도 있지만 우리가 외출복을 입고 나가는, 아니면 외출복 같은, 그것이 더 나아가면 이제 아까 표현하셨던 예술과 같은 공간, 예술로서도 바라볼 의미가 있는 공간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공감이 많이 갔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이제 조항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술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내가 실제로 느끼고 파악하는 것 속에서의 어떤 실제성, 그 부분을 계속 내가 일깨우고 있는 상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의뢰 건축은 이런 거야, 아니면 광장 이래야 돼, 이런 것을 좀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몇 가지 단서를 준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보면은 또 백그라운드가 많지 않더라도 또 재밌게 읽고, 또 몇몇 문장들은 정말 현재 135년이 지난 한국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 문장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장들하고 또 연결하면서 읽으면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홍보를 해봅니다. 김기준 소장님의 마케팅 포인트 잘 들어봤고요. 저희가 시간이 예정했던 것보다 20분 정도가 더 지나서 좀 아쉽지만
오늘 이 행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운영자님과 패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주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